혹시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때면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시나요? 남들은 여러분을 눈치 빠르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지만 정작 본인은 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에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누군가 짧은 한숨만 쉬어도 즉시 내 행동을 되짚어보며 불안해하곤 합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훌륭한 사회성이나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심이라고 포장합니다. 때로는 당신 스스로도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마음이 약한 탓이라고 자책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신의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독특한 습관들은 결코 여러분의 성격적 결함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가장 안전해야 했을 공간에서 여러분의 뇌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개조하여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생존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양육 방식이 우리의 뇌 구조에 어떤 물리적인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성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그 제어권을 완벽하게 되찾아올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왜 편안함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이토록 피곤한 과각성 상태로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라온 환경, 즉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지배하던 병리적인 양육 시스템의 실체를 아주 객관적으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자녀를 자신과 분리된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자녀를 철저히 자신의 확장된 자아로 여깁니다. 마치 내 손발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듯 자녀의 삶과 감정을 통제하려 듭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녀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부재합니다. 오히려 자녀가 힘들어하고 의존하는 모습이 부모로서의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의 통제력을 정당화할 때만 잠시 관심을 보이는 차가운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공하는 사랑은 철저히 조건부로 작동하는 보상 시스템과 같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성과를 냈거나 부모의 체면을 세워주었을 때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애정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녀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무시하거나 매서운 비난을 가하여 아이를 심리적인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평화보다 부모의 절대적인 통제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는 형제 간을 교묘하게 이간질합니다. 부모의 제한된 인정을 쟁취하기 위해 형제들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만드는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은 그 위에서 권력을 누립니다. 정서적 학대는 일상 곳곳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녀가 상처를 받아 항의하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은 나는 절대 그런 적 없다며 오히려 자녀의 기억과 감정을 부정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자녀가 자신의 현실 감각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무참히 파괴해버립니다. 또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위해 이 정도도 못하느냐는 말로 자녀의 내면에 끝없는 부채감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자녀의 일기장이나 핸드폰을 함부로 검사하며 사생활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본이며 심지어 자녀가 피나는 노력으로 스스로 이룬 성공조차 부모 자신의 훌륭한 양육 덕분이라며 그 공을 가로채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처럼 숨 막히고 예측 불가능하며 철저히 통제된 환경 속에서 힘없는 어린아이의 뇌는 살기 위해 극단적인 진화적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뇌과학이 밝혀낸 4가지 생존 기제를 말씀드릴 텐데 당신의 뇌는 과거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어막을 선택했는지 이성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존 기제는 마음 읽는 탐정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기분을 제때 맞추지 못하면 어김없이 폭언이나 무시가 따랐습니다. 부모의 기분 변화는 곧 가정 내의 재난 경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는 살아남기 위해 발소리의 무게감이나 문을 닫는 속도, 그리고 미세한 호흡의 변화 등 비언어적 신호를 귀신같이 포착하도록 뇌의 공포센터를 과활성화시켰습니다. 이 회로가 고착화된 결과 성인이 된 당신은 타인의 니즈를 파악하는 탁월한 직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고객의 숨은 의도를 순식간에 읽어내고 거짓말이나 위선을 단번에 감지하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뛰어난 중재자가 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뇌가 항상 타인의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과각성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극심한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남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타인의 사소한 표정 변화 하나에도 내가 또 뭘 잘못했나라며 습관적으로 자책하고 불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형태의 변환자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가족 내에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기에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적응력을 발달시킨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의 기대와 상황에 맞춰 자신의 성격과 정체성을 카멜레온처럼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는 법을 뼈저리게 배운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회적 집단에서도 환영받는 모습을 완벽하게 연출해냅니다.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하지만 화려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집에 돌아와 혼자 남겨졌을 때 이들은 진짜 나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짙고 무거운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만 뇌의 에너지를 쓰느라 정작 자신의 진짜 욕구는 영원히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에너지를 끝없이 착취당하면서도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멈추지 않는 기계입니다. 이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상태는 곧 부모에게 비난받을 구실을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를 낼 때만이 잠시나마 안전과 인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에 뇌는 휴식을 죄악이자 위험 신호로 깊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존 기제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압도적인 업무량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기계처럼 성과를 냅니다. 남들이 패닉에 빠지는 위기 상황에서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탁월한 해결사 역량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일상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번아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한계에 달해도 멈추는 방법을 모릅니다. 큰 성취를 이뤄내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만족하기보다는 곧바로 다음 할 일을 걱정하느라 삶에서 자연스러운 즐거움이나 유의를 느끼는 뇌의 기능이 서서히 퇴화해버리고 맙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금고입니다. 슬픔이나 분노, 기쁨과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부모에 의해 억압되거나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며 묵살당했습니다. 아이의 뇌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나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판단하여 아예 뇌의 감정회로 자체를 셧다운 시켜버린 상태입니다. 이들은 극심한 혼란이나 주변의 갈등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이성적이고 차갑게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능숙합니다. 반면 이들은 치명적인 정서적 마비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진짜 감정과의 연결선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깊은 친밀감을 맺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두렵고 어색하며 자신의 삶조차 마치 관객석에 앉아 남의 연극을 구경하는 것처럼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특성 중 당신의 삶을 묘사하는 듯한 기제가 있다면 이제는 굽어있던 어깨를 펴고 스스로를 향한 가혹한 의심을 거두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이 이상하거나 나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뇌과학적 관점에서 뇌 구조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물리적인 변형을 일으켰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 과도한 피로감과 통제할 수 없는 습관의 이면에는 매우 명확한 뇌과학적 진단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편도체 하이제킹입니다. 과거에 누적된 트라우마로 인해 타인과의 사소한 갈등 상황이나 미세한 표정 변화만 포착되어도 우리 뇌의 공포센터인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려버립니다. 이 순간 전두엽이 관장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는 완전히 마비되고 오직 두려움과 방어 기제만이 뇌를 장악하게 됩니다. 둘째는 부정적인 핵심 신념의 고착화입니다. 부모의 조건부 사랑과 비난 속에서 자라며 내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나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거나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기본적으로 위험한 곳이라는 경계심이 일상을 지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참조 기능의 결여입니다. 건강한 뇌는 상황을 판단할 때 내 기분과 내 욕구를 먼저 참조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생존해야 했던 뇌는 나의 기분보다 외부 타인의 평가를 최우선으로 스캔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도록 신경회로가 완전히 역배선되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매일 밤 겪고 있는 그 지독한 불안과 강박은 결코 고쳐야 할 결함이나 떼어내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라는 절대적이고 억압적인 세상 속에서 작은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뇌가 스스로를 쥐어짜며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훌륭한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제 몫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그 무겁고 낡은 방어막을 입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견고하게 굳어버린 과거의 뇌회로를 끊어내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거창한 철학이 아닌 오늘 당장 일상에서 물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뇌재배선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실 기반의 중간 문장, 즉 브릿지 스테이트먼트의 활용입니다. 만성적인 자책감이나 우울감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거나 나는 완벽하다는 식의 억지 긍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포에 빠진 뇌에 강한 거부감과 저항만을 부릅니다. 이럴 때는 사실에 기반한 건조한 중간 단계의 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극단적인 자책이 밀려올 때 나는 오늘 업무에서 실수를 좀 했지만 그렇다고 내 존재의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라고 속으로 단호하고 건조하게 선언해 보십시오. 이 작은 인지적 수정은 편도체가 극단적인 공포로 폭주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훌륭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둘째, 내부 감각 인식 훈련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뇌 안테나는 오직 외부 타인의 표정과 목소리를 살피는 데만 밖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안테나의 방향을 과감하게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타인의 눈치가 아닌 오직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과 폐로 들어오는 호흡 그리고 잔뜩 굳어있는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돼만 집중해 봅니다. 지금 내 숨소리가 얕은지, 내 어깨가 얼마나 솟아있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차단되어 있던 자기 감각 회로가 서서히 다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내면, 아이 돌보기입니다. 과거 사진첩을 열어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외로웠을 어린 시절의 내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소리내어 말해줍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은 절대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 무서운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리고 부모의 비난을 대신 반복하는 가혹한 비판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통제할 수 있는 이성적인 어른의 목소리로 그 비판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불안에 떠는 과거의 뇌를 다독이는 과정입니다. 넷째, 죄책감을 무시하는 단호한 경계선 설정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 혹은 내 에너지를 착취하는 타인과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배신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내 뇌를 살리기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처음 남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부모와의 연락을 제한하여 경계선을 세울 때 심장이 뛰고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 드는 감정이 아니라 그저 과거에 강제로 학습된 뇌의 낡은 오작동 신호일 뿐입니다. 그 가짜 신호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담백하게 무시하며 버텨내는 연습을 반복해야만 새로운 신경회로가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병리적인 양육 시스템이 우리의 무의식과 뇌구조에 어떤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귀신같이 읽어내는 탐정과 어디서든 환영받는 형태의 변환자, 그리고 쉬지 않고 성과를 내는 기계와 혼란 속에서도 이성을 유지하는 감정의 금고까지. 이 네 가지 빛나면서도 슬픈 특성들은 당신의 뇌가 그 숨 막히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교하게 구축했던 최고의 생존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뼈아픈 고통과 만성적인 불안, 그리고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가혹한 환경에 어떻게든 적응하여 목숨을 부지하려 했던 눈물겨운 진화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위험천만한 집안에서 당신의 뇌는 오직 당신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향해 쏟아내던 무자비한 자책과 의심을 완전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훌륭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과거의 방어 기제가 당신에게 남겨준 탁월한 직관력과 적응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은 이제 오롯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그 훌륭한 능력의 스위치를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낡은 통제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 자신의 평온하고 자율적인 삶을 설계하는데 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뇌과학의 통찰이 당신의 삶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고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안해드린 4가지 실천법 중 어떤 작은 행동을 먼저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 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낡은 죄책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게만 집중하는 단단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